(2015년) 추락하는 북한. 김일성이 때는 충신이 많고 김정일이 때는 역적이 많아 힘들 거라고. 한쪽은 좀 짝퉁이라고 했어요. 백두일통이 아니라는 게 판명됐거든요. 요가면서 재수없다고 끄고 아예 한국 드라마나 그런 걸 아예 건데요. 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똥보 발걸음. 평양은 천당처럼 로망이었어요, 로망. 찌그러진 집들이 많고 어물장들이 진짜 지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난 차라리 지방에서 살고 싶고 니네 눈 행복한 줄 알아. 통일로 가는 길목에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북한 소식을 순위로 알아보는 평양 깔깔깔 함께 보시죠. 평양 깔깔깔. 5, 4, 3, 2, 1. 리만갑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오직 리만갑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북조선 뉴스 평양 깔깔깔 1급 방송원 연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된 소식들을 순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 3위. 비상상황 발생. 지금 당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조사해서 북조선 부유층의 부정부패 증거를 확인해라. 아니, 대체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어떻게 부정부패 증거를 찾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시죠? 최근 북조선에서 가장 불신하게 팔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부유층 살림집에서 나온 잔반인 음식두물인데요. 원래는 돼지를 기른 동네 주민에게 무료로 주던 이 음식두물이 최근에는 그 질에 따라 돈을 받고 거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급 돼지 사료로 인기 높은 부유층 살림집의 음식두물은 밥과 고기, 수산물 찌꺼기들이 잔뜩 포함되어 옥수수 가루, 두부 찌꺼기, 인분 등의 북조선 일반 사료보다 더 짧은 시간에 돼지살을 찌울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데요. 이에 북조선 간부들은 남은 음식 드물을 돼지 키우는 주민에게 판매하며 짭짤한 수입을 얻고 있답니다. 하지만 간부들이 장사를 하는 일은 북조선 당국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의 은밀한 음식두물 거래가 발각될 시엔 부정부패 죄목으로 걸리게 되는데요. 이에 점점 심해지는 당국의 조사를 피해 북조선 간부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음식두물을 판매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이 짭짤한 수입원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네요. 한 주간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 2위. 비상상황이 또 발생했다. 지금 북조선에 여자 협작꾼들이 들끓어 그 피해 인민들이 늘고 있으니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날이 늘어가는 북조선 여성들의 시장활동만큼이나 북조선 여성들에게 늘어난 것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여성 협작꾼, 즉 여성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사는 여성 최 씨는 중국 화교로부터 중국 돈 수만 위안을 협잡했으며 일부 젊은 여성들은 뛰어난 미모를 이용해 부자에게 접근한 뒤 현금만 쏙 빼내 달아나 버리는 등 그 범죄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북조선 당국은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돈의 눈이 어두운 일부 여성들이 사회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다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라며 여성 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협작꾼들의 활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조선은 대부분 여성들이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 들어 장마당 활동의 단속도 심해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자 장마당에 있던 여성들이 생계형 사기에 뛰어드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 협작꾼들의 활동 때문에 북조선 인민들 모두가 언제 사기를 당할지 모른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간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 영예의 일입니다. 북조선 인민들에게 알린다. 북조선에서는 남조선을 남조선이라 그냥 부르지 않고 남조선의 행동에 따라 그 호칭을 달리 사용할 예정이니 인민들은 헷갈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북조선 당국에서 남조선을 부르는 호칭이 무려 33개에 달한다는 사실 리만갑 시청자 동지들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남조선의 한 교수가 북조선 당국이 단독으로 정부를 세운 1946년부터 현재 2015년까지 북조선의 신년사 69년치를 연극했는데요. 그 안에 언급된 무려 33개에 달하는 그 호칭들을 잘 살펴보면 남조선과 북조선의 관계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남조선 당국, 집권 세력, 청와대 안방주인, 현 집권자 등 중립적 호칭을 사용할 때는 바로 남조선과 북조선의 관계가 좋을 때라고 하는데요. 특히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며 남조선과의 협력이 절실했을 때는 당국이라는 가장 긍정적인 호칭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할 때 북조선이 남조선을 부르는 호칭은 많이 과격해지곤 했는데요. 괴뢰도당, 군사깡패, 반동파 등의 부정적 호칭도 서슴없이 사용하며 남조선 당국을 비판해왔습니다. 이처럼 북조선 신년사에 나타난 남조선 호칭만 잘 들어도 그해 남조선에 대한 북조선 당국의 정책 방향까지 추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순위로 전해드린 평양 깔깔깔. 다음 주에도 더욱 발빠른 소식을 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아니, 김영철 씨는 네. 좀 까매지셨고 머리도 짧아지시고 군대 다녀온 것 같은데? 네, 제가 군대 요새 지금 휴가 나온 겁니다. 제가 휴가 나와서 때를 그 교도소로 하셨나 봐요. 예전에 군생활을 교도소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진짜 군생활을 하고 와서 지금 휴가 나와서 주제 만들어가면서 나왔습니다. 군인은 돈 벌면 안 되잖아요, 밖에 나와서. 네. 그러니까 여기 출연하신 것도 무료예요. 그죠? 제대할 때까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멋진 우리 사우스포와 함께 이제만 나라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만갑이 아니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북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2015년 추락하는 북한. 예, 2015년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는 가장 위태로운 시기가 오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만갑에서는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이 실제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북한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세세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추락하는 북한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요즘 이 따끈따끈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2013년, 네. 또 2014년 탈북하신 분들 오늘 모시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내기, 루키. 새내기 탈북 미녀 3인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미녀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직행을 했고요. 김정은 시대에 더 철저해진 감시를 피하면서 공업품, 생필품, 식료품까지 이분이 팔지 않은 상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온 장사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김민성 씨를 소개합니다. 안젤리나 졸리. 안녕하세요. 넘치는 열정으로 충무장한 18살.
28살 김미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무와 귀찰대들이 너무 많아 장사도 하기 힘들었지만 염소 새끼를 사양노로 새끼로 등갑시키는 애교 있는 사기로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만갑에서는 사기가 아닌 진짜 북한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미녀 역시 김정은 정권 수립을 전부 다 지켜보고 내려온 남한 새내기입니다. 2014년 6월 하나원을 퇴소했다고 하고요. 조신하고 단아한 외모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칼을 좀 만졌던 살벌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회령 미녀 강금화 씨를 소개합니다. 칼 쥐고 있어, 칼 쥐고 있어. 안녕하세요. 2014년 6월에 한원을 졸업한 남한 새내기 강금하라고 합니다. 이만갑에서 북한이 해를 주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북한에서 일식을 전공해 주방장까지 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지금은 북한에서도 해를 줄겨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북한 김정은의 실생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지금 막 긴장은 되지 무슨 자아 비판 시간도 아니지. 지금 칼 잡으시면 손 써시겠어요. 지금 긴장 많이 되시죠? 네. 왜 이렇게 떠세요? 막 심장이 멎을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서서 자기소개할 때는 또 앉으니까 좀 느낌 달라지셨죠? 네, 조금 좀 이제 많이. 더 편해지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식이 있었다. 과연 북에서 일식 어떤 얘기인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한 분은 제가 직접 이현아 씨 목소리 흉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 그러지? 한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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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미녀는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녀시대를 보고 탈북했다는 신세대 북한 아가씨 한송이 씨를 소개합니다. 깍두기 맛참 젖시다. 네, 다들 저 기억하시죠? 양강도 해산시에서 소녀시대 보고 한국 가수들에게 확딱 반해가지고 탈북한 21살 한정리입니다. 주네요. 김기성 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지도자가 되고 나서 반응이 좀 어땠어요? 반응이라는 게 엄청 황당해하죠.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중계방송입니다. 모두 조용하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소고했다고 포옹한 근데 사람들이 울지 않고 그냥 뭔 소리 하냐? 안 믿어지는구나. 네,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는 울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니까 이게 침으로 이러고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럼 같이 울어야 돼. 네, 울어야 되는데 속상하잖아요. 눈물은 그 진심 어린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니까 속상하죠. 그랬던 일이 있었고 송희 씨는 어땠어요? 전에 이미 전에 그 노래가 나왔어요. 2009년도 척척척척척 발걸음 이 노래 막 그 노래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북한에는 자꾸 이렇게 영도자들 징송하는 노래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일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네, 전 2009년에는 김정일이가 신시펀펀히 살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10년에 이제 비밀 편지하고 그리고 이제 후계자가 생겼다. 이제 후계자가 이제 나온다. 김정은이다. 김일성 닮았다. 머리가 되게 비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 하니까 진짜 거기에 사람들이 저집중했어요. 진짜 한상을 가졌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제 김정은인 줄 알았구나. 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다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그걸 왜곡해서 불러요. 그래서 이제 노래 나오는데 이제 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뚱보 발걸음.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노래 하면
그러면 막 옆집에서 신고하고 그런지 않아요? 근데 이젠 그게 완화가 돼갖고 불러도 쟤들은 그냥 노래를 외곽에서 부르겠지 웃기느라고 부르겠지 이젠 다 그렇게 그냥 감염이 됐어요. 패러디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하는구나. 바뀌었구나. 저 사실 그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평민들이 막 노래, 임금에 대해서 막 노래를 막 하잖아요. 네. 연극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안 좋은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난이 일어났어요. 네. 꼭 문제가 꼭 생겼었어. 맞아. 그러니까 북한도 저렇게 옛날에 어디 감히 위에 있는 장군의 그 노래를 어떻게 패러디해서 바꿔서? 노래를 바꿔서 노래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렇게 할 정도면 그만큼 북한 체제가 많이 몰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국민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자기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저 사람은 어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김정기가 살아있을 때 예. 그때 장군님 곁에는 어머님 계셔 이거 사모님 노래까지 막 같이 나왔거든요. 그때 진짜 새 노래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좀 진정이 되신 것 같아요. 팔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탈북하기가 네. 더 많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새 미녀도 탈북할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탈북할 때는 그 전에는 솔직히 잠복 초소가 4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7개 정도? 10개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와 방면에 또 해살청이 많아가지고 진짜 건너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두만강을 건널 때도 설창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이렇게 요만한 짬이었어요. 한 10cm 정도 간격이었는데 그 간격으로 손을 눌러서 진짜 몸을 구하는 정도로. 어떨 때는 다른 구역에서는 또 전기가 통해가지고 전기 통하지. 네, 전기에 감정돼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탈북 언제 했다고 했죠? 2012년도 6월 달에 12년도. 했어요.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 좋으시죠? 아, 네. 아이,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스트레이트 파마 되게 잘 됐어요. 너무 이쁘네요. 김성 씨는 고생 많이 했죠? 저요 17살 정확하게 한 14살부터 장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세상. 기본적으로 내가 돈 가지고 한 거는 17살인데 그냥 진짜 북한의 모든 장사는 제가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하지 말란 장사까지 다. 네. 진짜 장사 많이 했구나. 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야, 너 북에서 뭐 잘 살다 오지 않았냐? 막 이런 농담하죠? 저 막 바다에 이렇게 빠져서 울어도 보고 산 쳐다보면서 울어도 보고. 북에서. 네. 근데 여기 지금 온 지가 얼마 됐다고요? 저 1년 반 됐어요. 얼마 일 년 반. 야, 근데 서울말을 잘하네. 고향이 압동이다 나니까 되게 말톤이 서울말하고 좀 배우면 금방 배울 것 그래, 같아요. 금방 배우는 것 같아. 아저씨 이거 하라요, 저거 하라요. 이게 북한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거기다 하거든요, 이랬어요 하는 걸 되게 좀 일부러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튀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요? 저기 물 건너왔는데요. 물건 어디요? 저 북에서요. 그러니까 고생하셨어요. 어떤 건 간첩아닌가?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다 그냥 간첩아닌가는 농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그냥 주책맞게 누가 하면 그냥 어떻게 웃어서 받아 넘기시죠 이제는? 네, 이제는 낯설지가 않아요. 너무 그런 아영 소리. 씨도 이런 얘기 뭔지 알죠? 알아요. 그냥 간첩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하겠어요? 괜히 아가씨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괜히 농담 삼아 누가 농담을 하시고. 근데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언니들 다 그럴걸요. 간첩 아니에요? 이런 말은 항상 농담을 아니에요. 하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간첩이에요. 이러죠. 뭐 어떡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다 하면 더 이상해요. 오늘 씨 혹시 그런 농담 받으면 어때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구나. 맞아, 맞는 얘기야. 유나 씨는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관심 있으면. 야, 근데 지금 오늘 미성 씨하고 우리 금아 씨하고 송희 씨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응을 뭐 다 했다고 해도 좀 힘든 부분 덜어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원 이제 졸업한 지 이제 그냥 8개월에서 9개월 그 정도밖에 얼마 안 안 됐거든요. 근데 제일 걸리는 게 길찾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이제 하나원 졸업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센터에 가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이제 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단거리 버스 2번만 갈아타면 돼요. 40분이면 집에까지 오거든요. 6시간 동안인데. 그래갖고 딱
그 서울을 다 다닐 만큼 그만한 시간인 거잖아요. 부산도 갔던데 그 시간이면. 네. 그래갖고 그 막 차들이 쌩쌩 달리잖아요. 근데 신호가 딱 못 오니까 차들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가 있는데 냈다 달려갔어요. 그래서 막 문 정신없이 두드리니까 버스 기사님이 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래. 저 북한에서 왔는데요. 집 잊어먹었어요. 집 찾아주세요. 귀여워. 아 그래요? 그게 핸드폰은 있어요. 그래 쓸 줄은 모르는데 있어요. 하니까 알았어요. 전화번호 몇채가 기억을 못해요. 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핸드폰 줘봐요. 그래갖고 핸드폰 주더라고요.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 있는 그 최근 기록을 눌러갖고 그 우리 센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어린 아가씨가 지금 길 잃어서 보는데 빨리 와 데리고 가라고. 이거 큰일 날 일이라고. 이거 남한에서 진짜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집 잃어먹으면 또 어떻게 될까봐. 그래 거기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기사님 저 죽는 건 아니죠? 안 죽어요. 진짜 안 죽죠? 그래요.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죠. 어떻게 갈까? 경찰에다가도 이제 말하고 이제 그래서 갈 수 있다고 진짜 가져 그래. 약속할까? 약속. 이 외래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백화점 가서도 싸게 해달라, 할인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앞쪽 말이 늦게 줘요. 이거 늦게 주세요, 깎아주세요. 늦게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말하면 싸게. 근데 그걸 백화점에서 네, 싸게 해달라고. 예, 장사를 해놔가지고 내 목편 가격에 못 사면 여기 막 되게 그래갖고 무조건 내가 말한 백화점 가서 나 되게 잘 깎아요. 저 깎은 적 있어요? 깎아요. 정말? 네. 안 깎으면 안 싸요. 경찰제인데? 경찰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사면 이렇게 10% 할인 그다음에 카드에서 DC 해갖고 거기서 현금이니까 무조건 이거 달라는데 이거 해도 남을 거라고 이 아가씨 완전 장사꾼이네 막 하고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뭐 임자하실 때 주는 게 낫지 빨리 임자하실 때 빨리 주라니까요. 아니 근데 본인도 외래어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서 본인도 슬슬 BC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톤이 같거든요. 우리 북한 톤이 이런데 외래어 본인도 이제 많이 쓰시네요. 잘 쓰네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외래어를 이렇게 안 쓴다고 하면서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극에서 이렇게 주모 여기 물 한 컵 주시오. 뭐 그런 그래도 아무도 그걸 아무도 엔진지 몰라. 자, 오늘 이 반가운 분들이죠. 네. 지금 뭐 이제 이 대한민국에 적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오늘 미성 씨가 또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멋진 시간입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세요. 가는 길에 슬픔만 있으려니 생각마시리라 파도 사나운 저 그대로 계세요. 이거 이대로 못 끝냅니다, 우리. 이게 어디 노래예요? 이게 중국 노래인가? 북한에서 금지된 곡이에요. 북한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북한 분들이 노래 부르면 특유의 그 쪼가 있잖아요. 특유의 북한. 근데 전혀 그런 쪼가 없이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 앞쪽이잖아요, 앞쪽. 네. 제가 원래 한국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 하라면 그냥 한국 노래를 계속 했었는데 애들이 야 니는 남한 사람이냐 아니면 북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노래를 똑바로 하라고. 근데 애들이 한국 노래 듣고 싶다. 저 아무튼 어떤 노래든 좋으니까 앵콜하라면 더 한국 노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만 날아갑니다.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락하는 북한. 과연 북한을 추락하게 만드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VCR 공개해주세요. 2015년 추락하는 북한. 김부자 우상화의 추락.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강조해왔던 백두혈통의 신화. 김정은 정권에 들어 이 백두혈통 신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부자 우상화의 기본이자 과거 북한 주민들이 자부심으로 여겼던 김부자 배지마저 장마당에 등장. 떨어지는 김정은의 위상과 함께 헐값에 팔리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북한 주민들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별명으로 불러가며 욕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여기에 미국은 무시로 일관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까지 철저히 고립되고 있다. 2015년 추락하는 북한. 김부자 우상화의 추락. 이야, 강명동 교수님. 네. 이 사실 북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만큼 신경 쓰고 있는 게 우상화 작업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쉽게 추락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김정일 초기부터 이제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우상화 작업이 들어갔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추락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김정은이를 우상화하기 전에 먼저 조선의 어머니라는 김정은이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고영이 자기 친엄마에 대한 그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김정은의 우상화까지 추락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 김정은이 어머니 고영이는 제일교포 출신이고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은 다 몰랐고 일반 간부들도 몰랐거든요. 그러다 고위층 간부들을 상대로 조선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걸고 김정은이 어머니 고영이를 우상화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게 노출되면서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게 판명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상화가 추락하는 꼴이 된 거죠. 네. 북한에서는 제일교포하면 출신 성분이 가장 나쁜 걸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고 자본주의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살다 다 건너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간첩일 수도 있다는 항상 이런 유몽이 쓰고 살거든요. 제일교포들은. 그래서 상당히 성분이 나쁜 걸로 일반 주민들 속에도 다 알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김정은의 어머니라고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제일교포 출신 여자하고 장교가 결혼하면 제대시켜버립니다. 처벌제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특히 김정은 지금 고영이 어머니 아버지는 원래 제주도 남 출신인 겁니다, 이게. 그러다 나니까 이제 가장 출신 성분이 나쁜 부류의 김정은이가 속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미 간부 문제가 그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네. 김정은이가 이제 통치자가 되고 나니까 지금 출신 성분이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상화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 김정은 집권 이후로 여러 가지 우상화 정책을 시도해 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추락을 하고 있는지 우리 김영철 씨와 탈북 미녀들이 준비하셨습니다. 동무들,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이제 슬슬 내래 인민들의 우상을 한 몸에 받아야 되지 않겠나? 나를 위한 우상화 작업을 당장 시작하라! 김정은 동지, 저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계획 하나, 김정은 동지의 정통성도 보여주고 인민들의 존경심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백두혈통. 바로 이 백두혈통을 내세우는 겁니다. 아이고, 현주동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김정은 동지를 김일성 실험님과 외모도 똑같게 만들고 행동과 필체까지 닮았다고 강조해도 김정은 동지의 어머니 고영희 동지가 제일교포 출신인데다 고영희 동지 아버지는 항일운동 시기에 일제놈들의 군복을 만드는 공장에서 고위직 간부를 했다는 사실을 전 인민들이 알아버렸습니다. 딴 거, 이거 말고 다른 계획들을 내놓으라, 현주동무! 네, 걱정 마시라요. 계획 둘. 바로 김정은 동지의 이름은 물론 김정은 동지의 부인이신 리설주 동지의 이름마저 주민들이 모르게 만들어서 리설주 동지를 높여주면 김정은 동지의 품격도 올라가고 여기에 김정은 동지를 찬양하는 노래들까지 마구 만들어내면 완벽한 우상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현주동무. 또 큰일 났습니다. 현주동무가 과거에 음란물에 출연했다는 등 왕따를 당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듣고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답니다. 다른
다른 계획들 없는 거네. 빨리 인민들이 날 우상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와! 잠깐만요. 잠깐만 계시라요. 네.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에 우리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을 쓰는 겁니다. 김정은 동지 어린 시절 천재성도 담고 끊임없이 김정은 동지를 찬양하는 교육이 교과서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교과서 속에 김정은 동지 우상화 작업이 심어넣기엔 김정은 동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게다가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총을 잡고 비행기까지 조종했다면 어느 인민이 믿겠습니까? 당분간 김정은 동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내래 그러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언제 인민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네. 지금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우상화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이미 눈치를 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네. 김미성 씨. 김일성이 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욕을 못했어요. 김정일이 때는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김정은이 때는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김일성이 때는 충신이 많고 김정일이 때는 간신이 많고 김정은이 때는 역적이 많아. 아마 김정은이가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누가 한두 명이 욕하니까 잡아갔어도 지금 전체가 다 욕하는데 뭐 다 잡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이제는 없고. 흐름이 그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막 경제가 너무 고난이 들다 나니까 한때 또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국방력에 들어가는 그 경제력을 이제 1%만 돌리면 그 인민들이 5년을 먹고 산다. 그런 말도 하는구나. 예, 그런 말을 되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못 살고 나니까 힘들고 못 살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 명함이 전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욕부터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만약에 이제 막 그 전성기를 막 가고 이러면 이제 힘들다 뭐 이런 게 이제 보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 늘상 하는 일이니까 또 그냥 소리하다 말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믿지를 언젠가는 않아요.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네, 네, 이소연 씨, 그래요. 우리나라도 왜 뭐 청와대 아니면 뭐 이렇게 대통령 이름 있는 시계에 우리 아버지 옛날에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걸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북한도 그런 시계 있죠? 네,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씨왕정, 김일성, 김정일 그 조남이 새겨진 시계면 명함시계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은 받을 수 없고요. 뭔가 특혜를 받은 사람, 뭔가 김일성을 위해서 공로를 세운 사람만 받는 시계인데 이게 북한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스위스에서 로레스나 명품이구나. 명품 시계들을 가져다가 이름만 바꿔서 선물을 해주거든요. 이 시계를 이제는 주민들이 시장에 가지고 나오면 150달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계를? 네. 150달러면 그 시계를 시장에서 받은 사람이 다시 되팔려고 하면 김일성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못 팔잖아요. 그러면 다시 로레스라는 이름을 다시 새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600달러, 700달러 팔고 또 다시 되파는.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올 때 막 이렇게 꽁투하실 때 영상에 보면은 김일성하고 김정일 부자가 들어간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초상화. 예, 초상화.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니 근데 그게 초상화가 참 많아요, 종류가. 김일성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동그랗게도 나오고 각지게도 나오고 하다가 김정일 때에는 단깃발 빨간색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같이 넣습니다. 쌍상해가지고. 근데 일반 주민들한테 이 쌍상은 다 공급한 게 아니고 중앙당 간부들한테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그 초상 기장보다는 쌍상을 모셔야 왠지 그 특혜받은 사람 같아서 시장에 나와서 그때 당시 90년대 중후반경에 450원 받고 막 팔았거든요. 그때 쌀 30원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이런 쌍상을 만들어서 서로서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도 북한에 근데 제일 남아도는 것이 초상기장 아닐까. 아마 일반 개인집 가게 되면 일반 그냥 동그랗게 생기거나 각진 거는 서랍 속에서 그냥 막 뒹굴고 다닐 겁니다. 아마도. 저희 강문대 교수님 뭐 달고 다니셨어요? 옛날에? 저희 있을 때는 이제 쌍상은 아니고 94년대까지 제가 올 때까지는 당 깃발에 김일성만 있는 당 초상위장이라고 해가지고 당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제 우리 이선 씨 말 이야기 따라 다 간부들한테만 넣어준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 얻어서 달면 자기도 간부가 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초상위장을 다는가에 따라서 위신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얘기 들으면서 참 북한이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 방금 그 쌍쌍 초상화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통 새로운 폰이 나오면 사람들이 새벽부터 가서 그 폰을 갖겠다고 줄 서잖아요. 근데 제가 했을 때 그랬어요. 그 초상화가 금방 나왔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그거 하나 구하지 못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면서 되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귀했던 초상화가 시장에서 팔린다니까 이건 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에 불 나거나 아니면 배에서 이렇게 사고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지키겠다고요. 맞아, 맞아. 초상화 먼저 건졌잖아요. 그리고 배에서도 심지어 뛰어내려 이제 죽게 된 판인데 김일성 초상화는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에 싸가지고 몸에 감고 뛰어내려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불 나도 그 잘난 거 쳐다도 안 보고 돈만 가지고 도망쳐 나오고 배에서도 뭐 사고 나고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거 어디 누가 살 사람이 없나 싶어서 초상화 팔 데 없나 찾아다니고 그런 아라 씨, 지경이라고. 아라 씨는 뭐 초상화에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한번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초상화해야 되고 뭐 욕하거나 손가락질만 해도 잡혀간다 이런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 해가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쳐다봤어요. 초상화를. 아, 내가 다 아무도 없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막 욕했다고 해서 누구 들을까라는 호기심에 해봤어요. 뭐라고? 야, 아니. 그럼. 그냥 저희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들은 사람은 없어서 뭐 괜찮았어요. 그럼 괜찮구나 했는데 이게 며칠 동안 계속 죄책감에 너무 힘든 거예요. 죄책감 생기지. 저 얼마 전에 거기 강원도 가가지고 김일성 별장 가봤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한테 별장이 있다는 것도 저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김일성 별장을 직접 찾아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다라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어? 네, 강원도에 있더라고요. 고성에 가면은 옛날에 6.25 전에 김일성이 이렇게 별장 만들어 놓고 38선 갈라지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그거 되게 아까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서 들어가는데 야 이거 북한이라면 진짜 이거 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김정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희성 씨는 그랬잖아요. 역적이 너무 많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누가 봐도 지금 김정은 다 욕을 하고 있고 김정은 본인도 눈치를 챘을 것 같기도 한데. 알고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욕을 안 먹으려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아무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통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라는 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고치려면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냥 개방개혁하고 시장 경제로 가든지 아니면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럼 그 외자 유치를 하려면 한 가지 딱 걸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핵이거든요. 핵을 치우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많은 외자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제재를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알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통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게 바로 북한 김정은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소식에 의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 TV, KBS부터 이제 종편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다 그래요. 편집실처럼. 그리고 어느 특각에 가도 다 돼 있고 어느 특각에 가도 인터넷을 다 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자기를 욕하고 북한 주민들 이제 우리 미녀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다 본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이제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하고 다른 것은 그런 식으로 통치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통치 체제를 좀 바꿨는데 반대로 이제는 자기가 이 인민들에게 좀 찾아다니면서 잘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보통 2번 정도는 뭐 현지지도 않으면서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주민들에게 좀 아참기를 좀 보여요, 이렇게. 예, 이제 그렇지 않다가는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때처럼 뭐 폼 잡고 겁주고 그러다가는 어느새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이것이. 그러면 농가도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가 같은데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보면 그림 똑같잖아. 웃고 있거나 아니면 노인들 뭐 그렇죠. 간부들 데려다 지시하고 있거나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하나 방법은 이제 북한 주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이제 또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같이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실제 그 건설장에 가가지고 노동자들 망치질하고 박스 묶는 데 가가지고 자기도 직접 들어보고 뭐 이렇게 무게도 보고 이제 그런 행동으로 이제 동정심 유발시키는 정책적으로 지금 상당히 매달리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지금 이제 지도자로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수산사업소 공연이지만 수준이 높고 인재들도 많다고 자신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다고 거듭 지하해 주셨습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1월 1일 평양 유가원 L6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문화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거 다 쇼 아니야? 근데 가슴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저건 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 아이들, 애우건 아닙니까? 부모들이 없잖아요. 부모들이 없는 애우건이나 유아원을 방문해서 우는 거 보니까 자기도 부모를 일찍 여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불쌍한 아이들 내가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혀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생쇼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저도 아마 초량에서 아마 우는 그 감정이 좀 북받칠 수 있거든요, 사실. 아영 씨가 볼 때 어때요? 글쎄요. 애들 보고 이런 거는 좀 정말 수근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난폭한 정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수근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들이 불쌍하게 되면 핵만 포기하게 되면 애들 저렇게 그렇죠. 부모 잃는 애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부모를 아니 애육원을 또 짓는다고 뭐 원산에도 갔다 오고 그러던데 아니 그 고아원을 짓느라 하지 말고 고아가 나오지 않게 그런 정책을 그렇죠. 펼쳐야 되지 않겠어요? 걔네들이 왜 고아가 됐는지 그거부터 근데 정책을 새롭게. 북한 사람들도 저희 이모도 가장 최근에 왔는데 저런 영상이 나오면 아예 꺼버린대요. 저 재수없다고. 네, 진짜 조금만 뭐 이렇게 욕하면서 재수없다고 끄고 아예 한국 드라마나 그런 걸 아예 본대요. 이제 주민들 자체가 이제 가까운 친구가 지금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저런 거 보게 되면 처음에는 되게 동정을 받았대요. 저런 눈물로. 아마도 자기도 뭐 부모 잃고 하니까 그랬겠지 하고 되게 막 동정을 했는데 이제는 왜 자꾸 저런 값싼 눈물을 흘리냐 막 이러면서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김부자 우상화인데 그게 추락하고 있다니. 예.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북한을 지탱하는데 아주 위험한 큰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VCR 보여주세요. 2015년 추락하는 북한. 김정은 시대 인민군의 추락.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최고의 대우를 받아왔던 북한 인민군.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 들어 북한 인민군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배급제의 붕괴로 인민병사 3명 중 1명은 심각한 영양실조. 배고픔을 참지 못한 탈영객은 급속도로 증가. 15년차 장교마저 30일마다 탈영을 반복한다는데 굶주림으로 인한 사건, 사고까지 늘어나며 국경 경비대 사이에는 마약 장사가 기본. 민간인 약탈은 물론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민군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 대부분의 장비가 구소련에게 지원받은 장비라는데 북한 붕괴의 신호탄인가? 충성도 최악. 김정은 시대 인민군의 추락. 자, 인구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비교하자면 우리 지금 국군은 60만이라고 하고 북한은 지금 120만. 우리 약 2배인데. 2배죠. 2배면 뭐랍니까? 지금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노략질하는 군대로 이제 전락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충성심도
공급이 잘 되고 먹을 걸 잘 해주고 배급이나 모든 게 다 잘 돼야만이 충성심도 나는 거지. 이 밥에 고깃국은 둘째고 강내밥도 배불리 못 먹는 게 지금 군대 현실이기 때문에 평양시 주둔하고 있는 군대 제외한 일반 지방 군대들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균열이라는 게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없는 거 지금 하나 나타난 게 권총 가지고 가서 150 위안 때문에 사람을 4명이나 죽였잖아요. 이제 국경을 넘어서 중국까지 가가지고 노략질을 지금 중국에 총을 들고 가서 노략질 한다는 건 균열이 그만큼 없어지면 군대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인민군대가 추락했다는 건 북한이 추락하고 있다는 그게 현실적인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난의 행군은 1994년도부터 김정일이가 올라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1986년도부터 인민군대는 최전방 군인들도 오후 한 끼는 뽕잎알에다가 강냉이 가루로 풀이기죽을 먹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 보면 다 영양실조. 군인들 이렇게 뺏겨놓으면 항문이가 다 보여요. 그냥 껍데기 가죽밖에 없어 그냥.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북한군 3명 중에 1명은 영양실조 환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내보낸 자식이 영양실조가 오게 되면 와서 부대에서 죽으면 더 날린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치료 목적 잠깐 살 좀 찌우고 와라 보내면 다시 부대를 복귀를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안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님 자기 자식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못한 자식은 군대에서 그냥 죽은 자식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든 탈영병이 생기고 영양실조는 장기적인 군사복무라는 게 10년 동안의 군사복무가 있고요. 그 속에서 만성적인 배고픔.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사 교육이 아니라 짱만 훈련만, 노동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북한군 생활은 수용소 생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여성들까지 의무제로 지금 또 징집하고 있고 남성들까지 군인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탈영병 수는 더 많이 생기고 영양실조 환자는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영철 아빠 보면서 자꾸 북한군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은요 머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북한군들이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해요.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 다물 힘이 없어서 항상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북한 군인들이 지나다니는 거 보면 입을 이러고 다니거든요. 영철 아빠 보고 나 이제 많이 알았어. 봤다 했더니. 나 입에 안 닿으면 이제 알았어. 나 배가 고파서 그랬나 봐. 그때 조개잡이 나갔었어요. 조개잡이 나갔는데 그게 신미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특수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가 있는데 특수부대라는 게 이런 특수훈련을 하지 않고 전문 조개잡이, 농사 그런 것만 하거든요. 이렇게 조개 부대구나. 그래갖고 나 우리는 제대될 때까지 조개잡이하고 농사는 딱슬하게 배워갑니다. 그러고 여기라고! 군대들이 조개 잡아갖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 쓰는 재미에 훈련 따위는 하지도 않고 그냥 새벽 물만 나가길 기다려요. 물만 나가면 이런 가락지 같은 거 들고 서민들이 잡을 조개가 없어요. 군대들이 너무 조개 잡으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겨울 되면 산에 나무하러 보내요. 그러면 이거 산에서 나무 해갖고 군대들만 딱 찍는 참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참나무를 군대들만 찍는데 이거를 자기 불에다 실어가는 게 아니라 참나무를 몰래 찌르고 갖고 사택 불악에다 농촌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담배, 술 이런 거를 줘요. 그러니까 하목하러 간 사람들이 그 나무 장사를 또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쌀도 바꿔서 밥도 해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무 찍으러 간 사람들이 배는 골치 않고 살아요. 자, 북한 인민군 기간뿐 아니라 또 추락한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나왔던 기사인데요. 비행 훈련 중에 전투기가 추락하는 일이 몇 달 사이에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구입한 40대 전투기가 지금은 대부분 추락해서 16대밖에 남지 않았대요. 도대체 인민군 전투기는 왜 이렇게 자주 추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70년대 비행기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팬텀이라는 거 F-4 같은 건 상당히 오래돼서 이제 폐기할 때 됐는데 그래도 그걸 이제 전투용으로 쓰고 훈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한답니다. 저희 우리 한국 공군기는. 부품. 네, 부품 계속 조달받고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기술 보강하고 해서 하나 쓰는데 북한에 지금 미국 19기는 60년대 초에 나온 겁니다, 저게. 그럼 몇 년? 고반은 50년 됐거든요, 50년. 50년 돼서 썰인의 생산도 안 하고 폐기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 그 폐기되면 부품 생산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미국에서 또 노후화된 걸 또 뜯어다 맞추고 하다 보니까 발동기 수리도 못하고 부품도 제때 없고 하다 보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행기가
한 몇 년 사이에 추락된 게 40여 대랍니다. 40대.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뭐 국지전을 하든 전면전을 하든 전쟁 없이 평화로만 한 20년 가면 비행기 한 대도 안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전쟁 안 해도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전투기가 자꾸 떨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첫째는 이제 그 1950년대부터 들어온 그 러시아에서 들어온 무기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거. 다음 하나는 러시아 비행기를 중국이 이제 모방을 해서 만든 비행기가 북한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중국도 이제 그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돈 안 주니까 몰래 만들어 온 거죠. 그걸 다시 북한으로 이제 넘겨준 건데 그 비행기나마 또 북한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그 부품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체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끼우고 비행기를 운전을 하면 비행기가 날긴 나는데 저희 기지 안에서 그 비행사들이 이제 가끔 만나자가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갔다는 거예요. 진동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원래 기술은 러시아 기술이고 만든 건 중국이 만들고 또 부품은 북한 자체로 만들어서 끼우다 나니까 이것이다가 이거 뭐 그냥 짬뽕이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공군력은 북한이 더 비행기를 많을걸요? 그렇죠. 지금 비행기가 이제 북한의 비행기 대수로 말하면 680대고 우리가 한 430대 됩니다. 근데 우리 비행기는 다 최신의 비행기들. 제일 낡았다는 비행기가 F4라는 뭐 팬텀 비행기가 그게 낡았지만 그거 미국 29기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성능 자체가. 미국 29기가 아직도 있죠? 최신형이 아니 북한은 그게 최신형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40대인데 다 떨어지고 지금 몇 대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도. 그게 92년도에 들여간 거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게요, 그 떨어진 비행기를 타고 사망한 사람이 우리 그 이만갑 그 출연자 중에 그 박희순 씨라고 있었잖아요. 공군 출신. 그 언니 남편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훈련 중에 사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얘기하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니 비행기 그러면 만약에 추락할 때 그 공중에 있으니까 탈출하면 되잖아. 낙하산 타고 탈출하면 되잖아. 탈출할 기회가 있어도 대부분의 그 공군 그 조종사들은 탈출하지 않는데요. 탈출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뒤따르는 그 연대 책임이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기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비행기 추락할 때는 반드시 바닷가로 추락하라. 만약에 그 어디 건물에 떨어지거나 주령님 동상에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책임이 두려워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더 놀랐던 게 뭐냐면 훈련을 그렇게 하더라도 전쟁 당시에는 이 미국 19기 비행기에게는 가는 기름만 준대요. 맞아요. 돌아오는 기름을 안 준대요. 그래서 아예 자폭하라고 그렇게 기름을 왜 안 주냐면 기름 대신 기름을 2톤 싣는다 하면 1톤만 싣고 뜨고 그 다음에 나머지 1톤은 1톤 용량만큼 폭탄을 싣는 거죠. 죽으라는 소리네. 제가 고사총에서 1년 2개월을 군사복무했거든요. 복무를 했었는데 고사총이 12총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고사총이 6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쓸 수가 없는. 네, 쓸 수 없는 게 소준점이 안 맞는 거죠. 소준점이 안 맞아가지고 훈련 이렇게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동기 훈련이 있어요. 총이 맞는 총이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된다는 고사총을 2대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분대별로 교체적으로 이렇게 사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공들이는 주 원인이 바로 이렇게 비행기나 북한 무기가 상당히 노화되어 있고 북한의 무기 체계는 대개 러시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시 원조를 받으려고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김정은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군사 원조를 다시 시작한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게 5,000톤의 생화학무기입니다. 요새 최근에 평안남도 비류강 쪽에서 지금 생화학무기 훈련까지 했는데 이미 생화학무기 그전에는 훈련 안 하다 2호까지 했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 재래식 무기가 열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의 인민군의 위상이 추락하는 거는 뭐 어차피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북한의 무시무시한 미사일이라든가 핵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절대로 우리가 또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또 하게 되네요. 네. 무서운 얘기도. 2015년 추락하는 북한, 김부자 우상화 그리고 인민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엄청난 것이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추락하는 북한. 최고의 도시에서 24시간 감시 지옥으로 평양의 추락.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며 오직 선택된 1%만 살 수 있었던 도시이자
북한 주민들이 최고로 선망하는 곳이 평양. 하지만 평양이 달라지고 있다. 평양의 자존심이었던 원활한 배급 체제. 허나 현재 평양의 배급량은 거의 전무. 나라에서 주는 배급보다 국경지대 도시들의 배급이 더 많아진 실정.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통제 불능이 된 북한 주민들. 북한 당국은 평양의 질서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평양 통제를 강화했는데 그로 인해 평양 주민들은 밀수와 장사마저 하기 힘들어 먹고 살 수입원마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자 평양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 북한의 신흥 부자들은 부의 축적과 삶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평양과 거리가 먼 국경지대로 나가고 있다. 2015년 추락하는 북한. 북한의 심장에서 공화국 감옥이 되어버린 평양의 추락. 평양의 추락. 아니 평양은 살고 싶은 곳 아니었어요, 은하 씨? 살고 싶었죠. 왜냐면 내가 살던 무산이랑 평양이랑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이렇게 우상하는 할아버지 대원 스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때문에 항상 그것은 뭐 평양이 아닌 무슨 천국 같은 꿈의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저도 평양 하면 되게 선망의 도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난의 행군 때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평양은 배급이 보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은 막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했고 또 거기를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여행이라도 가보고 싶은 게 꿈인데 누군가 뭐 이 옆집에 뭐 애가 친척 중에 평양에 사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게 굉장한 뭐 어떤 자랑거리로. 예. 그렇게 되게 그랬었죠. 우리 그때는. 서울에 친척 있으면 좀 그렇죠. 예. 난리가 나요. 그냥 야 어디서 왔는데 안녕 난 서울에서 왔어 그러면 막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 서울은 레벨이 틀리잖아요. 저희랑 레벨이 틀려. 여기는 지방 사람이 서울에 살면 막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외국에 친척이 살면 그게 또 하나의 또 그거 독일에 가는 고모? 그렇죠. 하나의 또 이는 이모가 색연필 보내준. 그렇죠, 맞아요. 제일 부러웠어요. 진짜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평양을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당처럼 정말 로망이었어요, 로망. 딱 그래서 항상 기차 방통 타고 갈 때 보면 안에서 노래 부르거든요. 우리 기차 달린다 평양으로 달린다 대원스님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한음절일까? 그러니까 평양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꿈의 도시고 맞아요. TV를 켜면 그 불빛 화려한 거리들 있잖아요. 야, 나는 왜 저런 불빛 화려한 아름다운 거리를 거닐 수 있는 평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저는 저희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엄마는 평양에서 살지 못해서 나를 왜 이런 나라, 이런 지방에서 태어나게 했느냐? 왜 나를 평양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했냐고. 그 어렵 다시 들어가라고, 야. 미국에서는 평양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정말 이렇게 평양에 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챙겨주고 그랬었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평양 시민권, 시민증까지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평양은 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그냥 우유나 뭐 빵 이런 것이 알 때부터 체계적으로 다 공급이 되고, 무슨 뭐 심지어 간장, 된장까지 그 전혀 다 다르죠. 이 지방 사람들하고. 완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네요. 저 시골에서 이제 평양에 이렇게 가끔 손님들이 오면, 이 거리에서 보면, 저 촌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립니다. 그냥 옷 입은 거나 뭐 이런 거 쭉 다 알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방에 가면 야,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옷 이런 걸 입고 다니지 하고 막 어리둥절해지고 그만큼 이제 평양의 그 문화 수준하고 북한 전반적인 문화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겁니다. 평양에서 상점도 백화점 이용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권이라고 있어갖고 지방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평양에 사는 식구들이 쓰지 않고 아꼈다가 지방에서 친척들이 오면 이 구매권 가서 연필이나 지우개도 사서 이렇게 선물로 주고 그랬었어요. 네. 1년에 애들한테 이제 2월 16일이랑 4월 10일 그 김보자 생일에 이제 그 사탕과자 선물 세트를 주잖아요. 이 안에 퀄리티가 달라요. 지방은요 사실 좀 형편이 얼어지면서 거기다 과자를 만드는데 옥수수가루를 막 섞은 과자도 넣었었고 사탕도 좀 질이 떨어지는 건데 평양에서 공급해주는 그 선물은 저희 이모가 가져온 걸 봤는데 사탕 질도 다르고 색깔도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선물도 저희는 장군님이 주시는 거니까 다 똑같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양 애들이 먹는 거랑 저희가 먹는 거랑 이게 질이 다르니까
이게 차별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교복도 틀렸어요, 교복. 교복도 있잖아요. 이게 이야. 한때 그 선동복 다오다지라고 내줬는데 그것도 평양에서는 평양에 있는 애들은 나이롱 다오다지 주고 지방에 있는 애들은 인조 다이아지 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새고 막 그랬는데 옷에 정복에 비 맞으면 손 젖을 정도로 지방 아이들은 그랬는데 평양 아이들 선동복은 비 맞아도 뚜룩 굴러내리는 그런 정복을 줬었어요. 예, 나이롱 다오다지 그럼 우리 줬었어요. 여기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오신 우리 새내기 탈북 미녀분들도 평양에 살아보는 그런 꿈을 갖고 사셨었어요? 네, 저도 평양에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병식에 갔었어요. 제가 열병식에 참가했었는데 이모네 평양에 가자니까 이모네 집에 간 거죠. 갔었는데 난방이 안 되다나니까 빵통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끌어안고 소리 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파트인데. 네. 그리고 평양이라는 게 겉보기에는 진짜 멋있잖아요. 거친 건물들이 딱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골목 아파트 안에 들어가니까 처갓집 같은 시골화진 집들이 많고 어물장들이 진짜 지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제비들이 그쪽에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니네. 저희 지방 같은 데는 나무 산에서 나무를 하던 석탄을 싸서 불을 뗄 수 있지만은 평양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네. 말로만 아파트고. 네, 그렇죠. 연탄 내요? 석탄? 석탄을 못 떼는 거죠. 공동난방. 공동난방에서 뭐 안 되는 거죠. 돼 있는데 온수가 못 돌아가니까 그냥 집이 아니라 그냥 형태를 갖춘 냉장고죠. 야, 거기가 더 춥잖아요. 콘크리트. 햇빛깔 마치 안 좋지만 해도 저희 지방에서는 그래도 부러워해요. 왜냐면 저희 동네에 평양에 답사가는 그런 아줌마가 부러울 수 있었는데 이제같이 사람들이 물건은 돈이 많이 드니까 못 사와도 된다, 안 사와도 된다. 물이라도 병에다가 갖다 달라. 한 모금씩 우리 돌아서 마시자 막 이러면서 평양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네. 아니, 부럽긴 할 것 같아. 괜히. 뭐 답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부 사람들은 지금 돈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평민 차이가 너무 심해요. 잘 사는 사람은 기막히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진짜 거지처럼 죽도 없어서 뭐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평양 들어가기가 힘든 게 아니고 중국 돈 200원 한 3만 원. 3만 네, 원. 그 정도면 증명서를 살 수 있어요. 야매로. 그리고 사가지고 하고 그리고 비밀 통로가 있어요. 걸어서 들어가는 길. 저도 평양 들어갔을 때 증명서를 못 대다 나니까 남포를 차 타고 가가지고 남포에서부터 더블 해갖고 평양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이 잘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잡혀서 꽃바꾸 같은 데 가는데 뭐 다 돈 내면 풀려 나오죠. 단련대. 노동 단련대. 아니, 너무 웃기잖아. 우리가 생각해봐. 안양이나 과천 이런 데서 서울 들어가려고 우리가 막 연구하고. 2000년대 초반에 평양을 갔었어요. 무슨 예술 축전 때문에 갔었는데 개선역에서 내려서 조금 들어가면 김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김마을은 조금 뒤쪽으로 들어간 데라 정말 제가 본 평양은 고층 건물 멋진 아파트인데 허름한 거예요.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한 4층짜리였는데 정말 더럽긴 정말 더럽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도 그래도 평양이잖아요. 조금만 나오면 평양 거리를 할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척하고 같이 죽을 먹으면서 그래도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 너무 좋겠어요 하니까 그 친척이 뭐라 그래? 평양에 살면 뭐해? 그래도 사람이 잘 살면서 돈이 많으면서 평양에 살면 괜찮지만 돈이 없게 되면 더더욱 빈부격차가 나기 때문에 네. 사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난 차라리 지방에서 살고 싶어. 지방은 막 살기 좋잖아. 장사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막 이러면서 니네 너 행복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면 지방으로 못 가나요? 놀러는 갈 수 있지만 지방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평양 입구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 간이역이라고 있어요. 간이역이라고 있는데 여기 왜 평양을 찾아서 들어갔던 사람들 여기다 꽃제비요 뭐 통행 좀 없는 사람들을 딱 거기다 내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도보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딱 꽃제비가 되는 거예요. 꽃제비들이 엄청 많아요. 평양시 딱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있어가지고 꽃제비들 천지예요. 거기 아주 엄청 많아요. 평양은 간이역. 북한에서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쩌다가 평양이 이렇게 됐나요, 강민우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이전하고 90년대 이후로 좀 이렇게 갈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 북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배급 공급을 다 줄 때, 지방까지 다 줄 때 보면 그때도 평양은 공급 체계가 달랐습니다. 일반 노동자 농민들까지도 평양시에서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배급을 준다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쌀 70% 주고 작곡을 30% 줬거든요. 지방은 그때도 잘 살던 못 살던 옛날에도 8대3이나 7대3으로 줬거든요. 작곡 80%. 또 잡곡 70%, 옥수수 70%나 80% 주고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권 계층으로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그리고 북한 법에도
조선민주주의공화국도 평양에는 모든 걸 집중한다는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90년대 이전에는 그랬지만 9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권한의 행동을 겪으면서 오히려 평양에 특권 계층은 잘 살지만 북한의 평양에도 노동자 농민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 노동자 농민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이제 우리 민요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서 사는 게 오히려 지방에서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또 평양에서 사는 것만큼. 특권이 있는 것만큼 자유가 박탈당이거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유가 없냐면 장사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장마당에도 제 마음대로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은 직장에 무조건 출근해야 됩니다. 일하든 안 하든 조직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이탈되면 추방시킵니다, 지방으로. 그렇게 해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폐령, 원송에 있다가 여기 탈북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평양 시민들이 요즘은 국경 지역에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에 들어오면서 자율 경영제라는 이 경제를 도입을 합니다. 뭐냐면 각 그 기관 기업소에다가 자율 경영권을 주면서 지배인, 그러니까 사장이 알아서 자기 직원들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국경 지역에서는 무역을 자기들 자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양시보다 배급을 더 잘 준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평양 시민들이 굶어 죽어도 옛날에는 서서 죽더라도 평양에 살자던 평양 시민들이 이제는 국경 지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현재 또 꽃제비들은 잘 사는 평양 동네, 부익부가 살고 있는 평양에 가서 다시 또 꽃제비 하다가 그 속에서 살자라는 정말 그 사회 양극화가 나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양은 그러니까 겉만 지금 번지를 하지 속은 좀 아닌 게 아니라 좀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북한의 심장이라고 하는 평양까지 추락하고 있는 2015년 북한인데요. 북한을 추락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VCR로 보시겠습니다. 2015년 추락하는 북한. 북한 정권 탄생 이후 최악의 전력난, 전기 공급량 추락.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황금기로 불리며 전기를 물쓰듯 했던 북한. 그러나 2015년 북한의 전기 공급량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데, 설상가상. 열악한 전력난으로 수돗물 공급마저 끊겨 식순환까지 겪는 것은 물론 열차까지 멈춘 상황. 하루 거리에 평양과 해산이 열차로 열흘, 열차에 갇힌 주민들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도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야간 조명까지 초비상, 동상마다 디젤 발전기까지 구비해 놓는 비상사태. 공장은 물론 북한의 주력 외화벌이의 수단인 석탄 채굴용 전기 공급마저 끊겨 북한의 경제난까지 더욱 악화. 2015년 추락하는 북한. 주민 생활과 북한 경제까지 마비시키는 전기 공급량의 추락.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사실 저게 이제 저렇게 그 편집을 하면 되잖아요. 저렇게 편집을 하면 진짜 추락하는 것 같아. 또 반대로 너무 화려하게 하면 또 북한이 또 전기가 많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난 궁금해. 저도 저게 궁금해요. 편집용인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난 너무너무 궁금해져. 아무렴 저렇게 찍으면 저렇게 나오는 건지 그치. 좀 과장한 건지 진짜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인공위성 보면 우리 나만 환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찍은 게 아니고 외국에서 찍어서 거기 지금 위에 불빛 하나 딱 보이는 게 평양 만수대 동상입니다. 만수대 동상.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사면이 바다예요? 북한 사람들 다 불 봐요. 불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촛불 다 봐요. 근데 왜 촛불을 안 찍는가 이거야, 나는. 안 찍히는 거지. 아니, 촛불은 찍히지 좋지 않아. 왜냐면 집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촛불은 안 찍혀. 지붕에서 관련돼 있잖아. 창문으로 나오면 촛불도 찍히지. 찍어야지 위성이지. 그러게. 수민 언니가 촛불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저희는 맨날 정전돼가지고 촛불 켜고 있어요. 그런데도 등하간지 하라고 불빛막이를 알려주십시오. 촛불이 불빛이 빛이 보입니다. 예, 비행기가 촛불도 다 봅니다. 가리죠. 그러면서 계속 그러거든요. 촛불도 우리나라도 비친다고. 70년대 등화간제 막 했었는데. 맞아. 막 불 꺼야 불 꺼면. 촛불도 꺼버리는 거예요. 아니, 젠장 너무했다. 촛불은 언제 보인다고 이렇게 자꾸 버려요. 저것만 봐도 이 전기 공급량이라는 게 지금 터무니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악순환에 지금 걸려 있는데, 북한이. 네.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이 없어서 전기 못 돌리고, 또
탄광에 가면 전기가 없어서 속탄을 못 캐고 있는 상당히 악순환이 이제 거리가 됐는데, 왜냐하면 속탄 캤다고 해도 제때 수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송을 네. 하려면 철도가 제대로 가동하든지 아니면 뭐 디젤이 있든지 연료가 있어야,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 석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속탄만 또 있다고 되지 않고 윤활유를 비롯한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평양 화력발전소나 북창 화력발전소가 20-30%밖에 가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양 시내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뭐 가로등에다 몽땅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데 뭐 군수공장도 있고 뭐 기계공장도 있고 이 조금씩 보내줘야 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어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요, 김정은 시대 전기 공급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이현아 씨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만갑 1급 방송원 리연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김정은 정권 이후 더 힘들어졌다는 북조선 인민들의 전기 사용에 대해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상황. 오직 수력발전과 화력발전 두 가지 방법만으로 전기를 만드는 북조선 전력 생산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첫 번째, 수력발전의 문제. 그 문제는 바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에만 반짝 전기를 만들 수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다른 계절에는 전기를 쓸 수 없고, 그나마도 가뭄이 되면 끝없는 전력난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고여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전기가 생산되지만 그 물을 끌어올릴 전력이 없기 때문에 북조선은 현재 그냥 있는 물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 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수력발전보다 화력발전에서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북조선 화력발전소의 주 연료는 석탄. 그런데 현재 북조선의 탄광은 홍수로 다 파괴됐고 또 석탄 생산 작업에 필요한 전력까지 모자란 상태로 어찌어찌 생산된 석탄마저도 질이 나빠서 화력발전 연료로는 쓰기 힘든 상황이다. 김정은 동지의 정권 이후 2013년 한 해 북조선이 수력과 화력으로 얻은 전기량은 총 221억 킬로와트. 이는 남조선의 1975년도 수준이자 지난 호난행군 때보다 무려 30% 이상 감소한 양으로 북조선 전체가 1년 동안 써야 할 이 전기량은 남조선에선 서울에서 사는 인민들만 써도 9개월밖에 쓸 수 없다고 하니 당국의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수치다. 이런 상황이니 북조선 인민들이 전기 한 번 사용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북조선의 전력 상황 이제 잘 아시겠죠? 네. 잘한다. 전기 공급량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한송이 씨. 네. 지금 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진짜 그렇게 안 좋았어요? 사시는데도? 네, 예전에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 김정일 때랑 김일성 때는 조금 좀 나았는데 지금은 일반 주민들은 생각도 못해요, 전기를. 근데 이제 하도 전기가 안 오니까 이제는 공장들마다 이제 자체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이제 그 공장에서 조금씩 쓰지만은 이제 당 간부나 이제 그 행정 간부들 그런 경우 같은데 이제 많이 집들이 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도 그게 좀 약간의 그 전기를 버는 세대라서 이제 갑자기 전기를 버는데 갑자기 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있더니 또 누기 우리 집 전기를 더 덕질에다 쓰는구나. 한번 나가보자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제 집에서 이제 자기네 전기줄을 몰래 가져다 우린 데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서 홍순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또 툭 치면 또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전기 또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특이한 게 또 뭐냐면 이제 220V가 정상 전압이 아니거든요.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변압기는 긴장돼 있어야 돼요. 뭐든지. 전기가 안 오고 막 하다 나니까 이렇게 저희 집 혼자서 전기를 벌려고 하면 옆집에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소를 해서. 아이고. 네, 저 지금 내 전기를 보내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그 밑집 통하는 집들끼리 뭐 한 달에 돈 3만 원씩 있고 기업소에다 돈 주기로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손 그쪽으로 뽑는 거예요. 아주 기술들이 아주 그냥. 네, 전기를 버는 거죠. 아우 아주 그냥 기술들이 아주 그냥. 북한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게. 그런데
조명용 전기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 원인이 뭔가 하면 우선 그 군사 시설들이 전부 다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공장 이러는 것이 특히 평안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연 노동자고 비행기 만들고 수리하고 하는 그 공장 그 한 5-6개 군수품 공장이 쓰는 전력이 평안북도 전체 전력의 거의 87%를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속에서 만드니까. 그렇죠. 그 군사 분야만. 개미요, 두더지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민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계 공장, 농기 공장 이런 거. 그런 데다가도 그거를 주려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력 생산이 이제 감축되면 감축될수록 조명용 전기는 그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지, 아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또 요새 군수공장 다니면서 거기 가면은 내가 해결해 준다. 군부대나 공장들이 김정은이가 가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은 거기다 또 전기를 주거든요. 요구는 할 수 있나 봐요, 그렇게? 그래, 조명용 전기는 뭐 이제 얘기하듯이 그건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저기 북한은 그 우리가 핵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무기로 사용하는 핵 말고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걸 연구하고 그러진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없느냐? 아,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북한도 이제 자력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안 만드는 조건으로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경수로를 심포해 주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북한이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핵 원료는 많습니다. 지하 자원, 우라늄 광이나 이런 것을. 그러나 그것을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시 또 그것을 시도하면 국제기구가 미국이나 이런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건 꼭 국제기구의 협력에서만 만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력 전력은 뭐 하나 용이죠, 현재. 사찰단도 가 있었고 그랬는데 다 나중에 나가고 뭐. 다 쫓아낸 거죠. 예, 자기네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금아 씨, 북한에서 어쩔 때 전기가 나가면 제일 불편한 게 뭐가 있었어요? 집안에 뭐 밥솥이라던가 냉장고 있으면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어도 가장 찜물이 되는 거죠. 북한에도 이제는 전기밥솥을 네, 있습니다. 중국 그 밥솥이 와가지고 지금은 네, 밥솥이 있습니다. 집에 불 안 오는 거는 그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교통이 불리하잖아요. 교통이 불리하니까 다 기차를 이용해요. 나 같은 거는 장사를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그냥 1년에 기차 안에서 산 적이 더 많아요. 명절 때나.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여기는 한 차 타고 3-4시간이면 가는데 북한은 정시로 달려야 24시간이고 그것도 정시로 못 달리면 막 6일, 8일 기차간에서 다리 한짝 들고 이러고 자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또 먹을 거 없는 사람은 거기 그나마 죽는 사람도 있어요. 기차에서요? 네, 기차에서. 네, 며칠씩 굶으니까 제대돼서 오다 나니까 돈이 얼마 없었는데 굶어 죽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1호 방침 올라가지고 살을 빨리 뽑으라 하는 것도 이제는 그래도 며칠씩 가요. 전기가 있어야 가죠. 그 정도로 전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그래요? 그게 왜냐면 지금 나오는 거는 그 배터리를 넣어도 이제 220V가 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발동 발전기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요. 기름 2병이면은 드라마작이 뭐 1편에서 몇 편까지 벌 수 있다. 그런 거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집에 인간적으로 잘 안다면 이제 두 집에서 합의를 해요. 네가 기름을 대라 이러면 같이 보자 이렇게 하면 기름을 대고 같이 버는 거예요. 네, 합의적으로 봐요. 발전기, 발동기 이거는 진짜 발전된 거예요. 저희 때는 이제 같이 자동차 배터리 이걸 충전해가지고 그걸로 TV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불편이 많아요. 일단은 무겁고 그걸 충전하려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래도 그거는 잘 사는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로. 네, 그리고 전기가 하도 없다가 있다고 한 번 오면 수돗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가면 샥 소리 나다가 명물 이거 한통이 나와. 그 다음에 맑은 물 받을까 하면 가버려. 정말 그 명물도 받아야 돼요. 명물도 받아갖고 그 물 깔아앉혀가지고 그 위에 거 받아가지고 방걸레라도 하든지 뭐 빨리
빨래를 하든지 그래야지. 막 그냥 아니, 전기가 그렇게 없어요? 가봐요. 가봐요. 난 가보려고, 다음 주에. 난 다음 주에 갔다 올게요. 여봐요. 한번 아니, 가봐요. 이게 전기가 없어서 제일 네. 불편한 게 이제 뭐 저희가 보면은 이제 한국은 보통 화장실이 집에 다 있잖아요. 특히 도시형 주택은.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하모니카 사택을 지방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보통 화장실 재래식으로 이렇게 집 밖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화장실 문 앞에까지는 어떻게 뭐 밤하늘의 별을 이용해서 어떻게 얼음얼음 찾아가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문을 딱 열면 그 재래식이잖아요. 그게 판대 널판을 놨잖아요. 그거 안 보이잖아요. 잘못 뛰면 풍덩하고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 진짜 자주 빠졌어요 거기를. 자주 빠졌어요. 하모니카 주택은 딱 나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파트 3층에서 살았거든요. 진짜 급하면 3층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3층에서 그 아파트 안에 층마다 화장실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집집마다 있는데 물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낮에는 밑에 공동 화장실에서 보고 저녁에는 그 화장실에 소래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그냥 가족이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들어가지고 TV를 북한에서는 아파트가 1층이 비싸겠네요. 네, 1층이 비싸요. 고층일수록 싸고. 1층이 그래서 내가 하나원에서 집을 10층을 받은 거야. 네. 10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청무단이라고 조금 조조를 해줘가지고 2층으로 갔어요. 왜? 1층은 도둑 때문에 안 돼. 2층에는 물이 나올까봐 그래도. 근데 10층에 다 꼭대기 있는 애들이 2층으로 다음날 물 길러 올 줄 알았어요. 우린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10층에도 뜨거운 물 찬물 콱콱 나온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비싸잖아. 2층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10층이 비싸다고, 더. 10층에도 지금 이사해서 10층에 갔어요. 이렇게 뭐 쓸 전기도 없는데 북한 당국에서는 전기를 아껴 쓰라는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기까지 홍보해. 어머 귀여워. 나는 무엇을 몰랐나. 만화야, 애니메이션이야. 어우, 눈알 봐요. 아이, 귀엽네. 눈을 한 번도 안 깜빡여. 낮에는 걷는 거라. 뛰어 올라가. 캐릭터 되게 귀여워. 귀여워. 완장 찼잖아요, 그래도. 전기를 끄라요? 전기를 끄라. 아, 아예 갔어. 낮에 낮에도 좀 어두우니까. 눈이 왜 이렇게 커? 진짜 빨라. 뭐냐? 운전사진이 낮전등을 끄라요. 아니, 낮전등을 끄다니 무슨 소리냐? 야, 참 운전사진이 낮전등을 끄란 말이에요. 저게 뭐 전기랑 뭔 상관이라고. 그렇게 썼구나. 기름. 차 뒤에 잘했잖아. 네, 안녕하세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저. 전기를 절약하면 학장이 100건, 만년필이 3개, 양말이 18컬레, 그리고 천을 5m나 거저 얻어내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 전기를 낭비하는 현상을 보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우리나라에서도 방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게 북한 좀 많아도 실수하는 겁니다. 사실 북한 전기가 없다는. 왜냐하면 낮전등을 켜놓은 사람 별로 없거든. 큰일 나니까. 그런데 항상 전기가 안 오니까 켜놨지 꼰지 모르고 있다가 낮에 잠깐 전기 안 가면 켜놨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도 봐요. 그 애가 그 엘리베이터 없어서 막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전기가 없으면서 어떻게 아파트에 불이 오니? 아니, 사실 아파트도 낮에 왜 이렇게 어두운 방 있잖아요. 그쵸. 어두워서 뭐 책 읽기 어렵다, 공부하기 어렵다면 켜기도 하잖아요. 근데 야, 저런 걸 영상으로까지 저렇게 만들어요? 아니 전기가 있어야 아끼지. 아니, 지금 북한은 사실은 화력발전, 양대 화력발전소라고 해가지고 평양 화력발전, 북창 화력발전소가 있었는데 이 화력발전소가 다 30년, 40년 낡았습니다, 이제는. 다 교체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전기선수이 너무 많고 자꾸 고장나니까 큰 대형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못 주면 평양시립에단 전체가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평양 하나 벌써 고장나면 전기 받을 데가 없어요. 물론 뭐 저 수력발전소 있다고 하지만 오는 전기 선수이 심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디젤 발전기로 배해서 창광거리다. 중앙당 아파트가 있는 곳이거든요. 중앙당이 있고 중앙당 간부들이 사는 곳은 다 소형 디젤 발전기로 나가지고 자체로 한답니다, 이제는. 평양 화력발전소를 믿지 않고요.
그리고 김일성 동상이나 김정일 동상 있는 곳에서는 발전기 2대를 갖다가 옷 바꿔가지고 전기가 안 오면 바로 켜놓지 않으면 그 당비서나 그 책임자가 뭐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디젤 발전기가 가져다 놓는 그런 실종이랍니다. 지금 콩보영하니 북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기 남한에는 지금 전기 있으면 가정마다 자기가 전기를 얼마큼 썼다는 게 나타나고 거기다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계량기. 북한은 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전혀 없어요. 계량기가 안 됐지 없기 때문에 어떤 놈이 그냥 시탁 끌고 막 난리판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전기가 없으면 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정말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전기 없을 때는 그냥 없는 게 편해요. 전기 없다가 주게 되면 갑자기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집 구워 먹었어요. 집 태웠거든요. 저 변압기 사고로 이렇게 전압이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딱 하필 사람이 없을 때, 전기 필요 없을 때 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이 태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는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우리는 물이 안 나오니까 항상 수돗물은 켜놓고 있어요. 수도꼭지 그냥 켜놓고 그냥 막 도는데 어디 갔다 오든 물이 넘치고 그냥 날 밤새도록 물 푸느라고 그런 고생은 누구나 다 해봤을 거예요. 전기가 끊기니까 네. 우선적으로 물 공급이 땅에서 이렇게 지하수도 푸지만 저수지가 있어 양수장 막 그런 데서 자연수를 하는데 그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기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물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물장수가 그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장사. 그래서 50리터 통이 이렇게 있어요. 중국산 휘발유통 거기다가 이제 물을 하나씩 담아서 그 리어카 있잖아요. 구루마 손달구지 거기에다가 6개, 8개씩 이렇게 맞춰서 파는데 그거 한 통에 1,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통을 1,000원을 주고 그때 당시 사면은 아껴서 그냥 밥 짓고 설거지 집안 그 장판 닦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물장수가 나왔어? 예, 그래서 이틀을 써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전기는 심각한 상황인 거는 사실이네요, 이건. 예, 2015년 북한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제 역시 북한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VCR 함께 보시죠. 2015년 추락하는 북한. 외국 동영상에 무자비 노출된 주민들. 북한 폐쇄 정책의 추락. 외국 정보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견고한 정보 통제가 무너지고 있다.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 동영상을 접한 북한 주민은 전체의 85%야. 2015년 북한에선 휴대전화, 대북 풍선, 탈북자 등을 통해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으로 확산되는 중. 그동안 풍문으로만 들어왔던 외부 세계의 최신식 최고급 문물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 북한 취재에 대한 그들의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북한 폐쇄 정책의 추락. 와, 어떻게 이렇게 은혜 씨 드라마 보신 분 있었어요? 봤었어요? 대장군 봤어요? 북한에서? 그때 2012년인가 그때 봤는데 그때 분홍 립스틱. 예, 분홍 립스틱에서 나왔는데 그게 완전 열풍이 불었어요. 이게 막장 드라마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막 울면서 그 남편이 바람 피운 딸이 자기 딸이라고 막 데리고 갖고 그래갖고 막 울며불며 했는데 우리도 울며불며하며 같이 봤어요. 박은혜 씨 나온 거야? 네. 지금 보니까 신기하죠?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인상도 있고, 그리고 나 18, 29. 예, 18, 29 봤거든요. 박수 한번 하세요, 일로 와서. 박수 한번 해야 돼. 일로 와요. 진짜 만나고 싶었지? 네. 한번 안아줘요, 안아줘요. 맨날 안아주죠. 진짜. 뭐 그게 오는 북한에서 건데. 모든 사람을 남한에 와서 보시니까 신기해요. 제가 더 신기해요, 저는. 제가 더 신기해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날 어떻게, 예. 대장금도 받고 뭐 나는 안 안아줘요. 아니, 북에서 본 거 얘기하는 거야. 북에서 봤다는 게. 근데 그게 우리 여자들이 같은 그 로망인 거예요. 아 진짜 이쁘고 막 이렇게 거기서 너무 그렇게 나오니까 여자 롤모델인 거예요. 박은혜 씨가? 네, 분홍 립스틱을 본 다음에 그래갖고 바람 피는 남편들 다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북한에 이제 그 남한에 이 한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뭐 막는다, 조절한다, 통제한다 하는 기능은 이제는 상실했습니다. 역부족이죠. 뭐 김정은이가 이제는 그래서 좀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잡아가지고 자꾸 통제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묵과하자 그냥. 예, 그러다 그냥 가끔 좀 심한 것만 나타나면 한전은 붙잡아가지고 공개 총살을 하든가 하는 식으로 좀 길을 잡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북한 주민들은 뭐 이제 남한 노래 부르고 드라마 보고 그 이제 남한 드라마에 감격해가지고 막 이불 속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으려면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반동만 되지 말아야 하니까 자기만 반대하거나 정부만 뒤집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묵과해라. 다 잡아갈 수는 없고, 북한 한국 드라마 말고 미국 드라마는 안 봐요? 미드?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한류라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보위부가 실질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근데 윗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는 거고요. 실제 김정일이가 자기 이영애 팬이다 그랬어요. 대장군 맞아, 보고. 그때.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옛날엔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면 지금은 그 예능 같은 것도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북한 전역에 일주일 되면 다 퍼진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영어 공부라는 핑계를 대고 미국 드라마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에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이 몰래 드라마는 숨어서 보는데 그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쓰는 북한 내에서 쓰는 손전화기를 통해서 내가 무슨 드라마를 봤다라는 것을 문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북한 내에서 쓰는 손전화기 단속팀도 또 지금 나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북한 당국에서 그 미국 영화사까지 해킹을 하면서 이제 그 상영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던 그 헐리우드 영화 그 디 인터뷰라는 영화 있잖아요. Gentlemen, you are entering into the most dangerous country on earth. 그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고 북한 당국이 엄청 맹비난을 하면서 막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당국에서 너무 비난하고 욕하니까 그게 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삼국을 통해서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그걸 봤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 서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일반 외국 영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시중에 유통이 돼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당국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북한 그 내부에서 근데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보면 그 어떤 생활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거가 북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믿겨지나요? 이게 드라마를 보면서 사는 저희 모습. 때는 뭐 나만이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 이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풀하우스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막 아닌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한 집은 믿지 않았지만 역시 북한보다는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배울 때 뭐 남조선 뭐 구두닦기, 남조선 아이들 하게 되면 구두닦기 소년, 신문팔이 소년 이런 거만 배워왔어요. 근데 드라마 항상 거지들만 많다고 배웠는데 이 드라마 속 거지들은 하나같이 자가용차를 타고 다녀요. 예. 그리고 막 그냥 실력만 당하게 되면 바로 비행기 타고 뭐 지 자가용인 것을 해외를 나가요. 그 3년 뒤, 5년 뒤 나타날 땐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요. 예. 해외가 진짜 옆집입니까? 비행기가 자가용입니까? 이런 걸 볼 때 처음에는 아, 저게 정말일까 했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불행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주제가 어떻게 흐르든지 생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뭐 그 영화에서 어느 한 장면도 등장 켜놓고 거기서 옥수수밥 먹는 건 없거든요. 다 뭔가 정말 최하층 나오는 드라마를 봐도 뭔가 다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정서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뭐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나는 이 지구상에 난 태어나서 난 어느 쪽에서 살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러면은 이게 의식 수준이 얼마나 내가 청렴하고 뭐 이 공산주의 사상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떠나서 뜨고 싶다는 여기를 나도 뜨고 싶다는 이런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감이나 막 그런 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탈북을 시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많이 작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고 듣고를 많이 한 사람이 이게 개조가 빨리 되는 거죠. 저는 영화 아니고 그 가요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제 테이프를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근데 북한은 내가 그때 학생 때인데 연애를 못하게 했어요. 연애 금지였거든요, 학생이.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 막 연애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네, 그 노래를 듣고 막 상상하고. 어떤 노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현미의 뭐 짝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상상하게 되고 이제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또 상상을 하면서 되게 막 가고 싶고. 노래로? 네. 통일되면 좋겠다. 그 백야라는 영화 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북한 남자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 보고 그 이정재 씨 보고 반해가지고 지금까지 팬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았어요. 맞아. 우리도 그 첫사랑을 반 거예요, 거기서. 첫사랑. 배용준 씨 나온 옛날에 거. 드라마. 그래서 지금도 배용준 씨를 그렇게 좋아하잖아.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 가요대전을 이제 실시간 다 봤거든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딱 모여갖고 이제 그 윤어가 이제 깃발 들고 이렇게 나가는 입장하는 것 같이 다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예, USB다가 딱 해가지고 처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에다 이제 그 거리처럼 다는 것도 있고 이제 목걸이처럼 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저 실시간 다 봤는데 근데 그게 그 리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신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건모인가 그분이 그 잘못된 만남 그거는 완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노래 딱 듣고 야 진짜 세상이 진짜 돌긴 돈다 야 진짜.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러다가 북한 다 보게 되면 통일의 그 초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김정은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지역에 있는 안전한 보위원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군관학교 학생들까지 풀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는데 그 중앙에서 내려와야 뭐 단속 제대로 못하거든. 지역 실정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는 또 지역에 있는 안전한 보위원들이 조심을 시킨답니다. 지역 사람들한테. 그리고 장사를 누가 하냐면 보위원 안전은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사다가 유포시키 자기네가 먼저 보고 유포시키기 때문에 장마당을 통해서 자기네가 직접 파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앞에 사람을 하나 내세워가지고 돈이 되니까 흉법까지 바꿨답니다. 드라마를 유통시키는 사람은 총살용에 처한다고 아예 찍어서 흉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보다가 불키면 20년 교화. 징역을 보낸다고 흉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히지가 않는 거죠. 막지를 못하는 거죠. 아이고. 담배는 끄는 게 아니라 샴푸는 거예요. 끊는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피로를 회복시키고 피해자 그 기능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진짜 묘한맛이네요, 이게. 진짜 맛없다, 이거. 맛을 모르겠어요, 이거. 자, 오늘 이만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5년 북한을 추락하게 할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거짓말이 자꾸 거짓말을 낳고 나중엔 그게 더 이상 그 막을 수 없게 통제할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